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에 한 대형 놀이공원에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봄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봄꽃 2위는 튤립, 3위는 개나리였고요. 압도적 1위가 벚꽃이었습니다. 대구 수성못, 경주 보문관광단지, 해운대 달맞이길, 속초 영랑호 주변, 여주 신륵사 주변, 전국 벚꽃 명소에 이미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죠. 서울의 대표 명소 여의도 벚꽃길에선 오늘 정오부터 교통 통제가 시행되고요. 이번 주말에 절정을 이룰 곳도 많습니다. 코로나 시작되고 3년 만이라 더욱 반갑습니다. 물론 떠들썩한 행사는 없지만 축제라는 게 따로 있지 않겠죠. 벚꽃이 만개하면 그게 바로 축제일 겁니다. 이번 주말 걷기 좋은 숲길, 꽃길 찾아서 깊어가는 봄을 만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숲으로 가는 길에서 봄철 걷기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4월 8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 나무는 넓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잎이 넓은 나무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잎이 호박잎처럼 넓적하고요. 크기는 거의 어른 손바닥만 하죠. 큰 것은 잎의 크기만이 아니어서 공기정화 능력 또한 대단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오염된 대기까지 정화해주는 가로수의 대명사 낭만의 나무. 청주, 이천, 담양 등지에 이 나무에 멋진 가로수길이 있다고 자랑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플라타너스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5555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6106-3153번을 비롯한 17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농촌의 인력 문제가 농민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난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크게 줄어들다 보니 농촌 인력은 절대 부족 상태가 된 겁니다. 특히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면서 작업이 고된 농사는 재배 면적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늘 농사가 대표적인데요. 지자체와 농협이 솔선수범해서 농촌의 인력 문제를 풀어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마늘 주산지로 손꼽히는 경남 남해군이 그 주인공입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 남해군의 마늘 작업 인력 지원 사례를 전하면서 농촌 인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자,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질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인력 문제가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농업이 처한 어려움 중 하나가 최근엔 인력난인데요. 논농사는 반듯반듯한 논에 모를 심는 일, 수확하는 일 모두 기계 작업이 가능합니다.
실제 벼농사의 기계화율이 98.4%에 이를 만큼 이 작업 대부분은 사람 대신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의 인력 문제는 뭐 밭농사라든가 과수농사, 시설하우스 등에서 극심한 상황인데요. 2020년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입국을 할 수 없었고요. 또 고령화가 진행된 농촌 노동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이 외국인 노동자의 공백이 생기면서 현장은 그야말로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인건비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작년에는 급기야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발생했을 정도로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3년차에 접어들면서 이 인력 수급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구하는 일이며 인건비 상승 부담은 농가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네. 봄이 되면서 이제 한 해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영농을 시작해야 하는데 올해도 인력 문제는 큰 부담이 되겠어요. 네, 뭐 현장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지난해 쭉 이어져 온 이 높은 인건비가 겨울 농사에도 적용이 됐다고 하고요. 올해 수확을 앞둔 남쪽 지역의 이 마늘 주산지에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 마늘 수확 작업 당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인건비가 초기에는 한 7만 원에서 8만 원에 시작했는데 마늘 수확기에 비가 좀 자주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 마늘 수확을 하려니까 이제 작업이 몰릴 수밖에 없었고요. 뭐 하루가 지날 때마다 10,000원씩 이제 인건비가 올랐는데 13만 원이 최고치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15만 원까지 줘야 간신히 사람을 구해서 수확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난해 인건비는 뭐 7만 원, 8만 원이 최저선이었다가 점점 올라갔다면 올해 인건비는 13만 원부터 시작하지 않겠냐 하는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철 인건비가 지금 현재 12만 원까지 올라 있는 상황인데 이 추세가 봄 수확 작업까지 이어질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마늘 농사는 특히 고된 작업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경남 남해군에서 이 마늘 농사 인력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고 해서 이 반가운 마음에 내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네. 고되고 이제 인건비도 높은데 그 인력난을 남해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예, 경남 남해군은 과거에는 마늘 주산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근데 재배 면적이 해마다 줄어들었고요. 급기야 지난해에는 정부가 지정한 마늘 주산지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산지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와 같은데요. 네. 그래서 남해군은 몇 년 전부터 남해군이 마늘 재배 면적이 얼마나 줄어든지 수치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1995년 전국의 마늘 재배 면적의 10%를 남해군이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남해군 역시 고령화가 진행됐고 2012년 1,100헥타르 정도였던 남해군의 마늘 재배 면적은 올해엔 500여 헥타르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10년 새 마늘 재배 면적이 반토막 난 건데요. 뭐 이렇게 재배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또 밀려든 수입 마늘 영양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늘 농사를 포기하는 남해 지역 농민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인 건데, 그래서 남해군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일손 부족 문제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남해군 그리고 농협 남해군 지부가 합심해서 마늘 재배 영농 지원단 사업을 한 건데요. 매년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농가 호응도 높고 요구가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네. 마늘 재배 영농 지원단이라는 게 존재하고 규모가 커진다는 건데 그러면 일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가서 도와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마늘 재배 영농 지원단은 지난해 1인당 12만 원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군하고 농협에서 70%를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다음 달인 5월이면 이제 남해 지역에 본격적인 마늘 수확이 시작되는데 이 5월에 마늘 수확기라든가 9월에 마늘 파종기처럼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농가가 농협에 영농 지원단을 신청하면 됩니다. 어제 이제 박현숙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마늘 팀장과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뭐 일반적인 영농 지원단은 훨씬 이전부터 운영을 해왔지만 마늘이라는 특정 작물을 전담할 수 있는 대규모 영농 지원단은 2018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는 건 이 마늘 재배 영농 지원단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20년에 6,000명의 마늘 재배 영농 지원단이 운영이 됐고 2021년에는 8,000명이 농가에 파견됐습니다.
올해는 12,000명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는 농가 자부담 비율을 살짝 높였다고 하는데요. 인건비의 60에서 70%를 지자체와 농협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마늘 농가의 부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18년에 시작해서 10,000명 넘게 이제 사람을 모았다는 건데 대단하네요. 예, 저도 올해 12,000명이나 이렇게 영농지원단이 운영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인력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 좀 맡고 있는 농협 남해군 지부에도 물어봤는데 5년 차에 접어든 사업의 연륜을 느낄 만큼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런 자신감 넘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이 농협 남해군 지부 관계자의 설명은 남해군에 인접한 도시 지역에 60세 넘은 분들, 그중에서도 여성 노인분들은 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건데요. 전남 쪽으로는 광양, 여수, 순천, 경남 쪽으로는 삼천포, 사천, 진주, 고성, 거제까지 인력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반에 반장 역을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인원을 얘기를 하면 그에 맞춰서 마늘 작업까지 완료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농협 남해군 지부 희망인력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상주해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또 일자리가 필요한 도시민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다른 지역의 부러움이 크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운 일도 없고 무엇보다 인건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다 보니까 남해군의 마늘 주산지 명성을 회복하는 일에도 이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 마늘 농가들도 이 남해 지역의 모범적인 이 인력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자체에 제안을 했는데 남해군과는 여건이 다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외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약간 그 유일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다른 방법도 고민을 미리 좀 해놔야 하지 않을까요? 예, 우선 이 반농업도 논농업처럼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농업 기계화율이 2020년 기준 61.9%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전체를 평균을 낸 수치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파종이라든가 정식의 기계화율은 12.2%입니다. 그리고 수확 작업의 기계화율은 31.6%로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고요. 농가 개인이 기계 개발에 나설 수는 없는 일이고 농촌진흥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반농업 기계화 연구, 개발, 보급에 적극 나서줘야 되는데 아직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고요. 미진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만희 의원 등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반농업의 기계화율을 높이라고 이렇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또다시 지적되고 반복해서 문제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농촌인력 문제에 관한 또 다른 대책으로 농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 차원의 해법을 내달라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인력난이 심각했던 중소기업도 지난 2003년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했거든요. 네. 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은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인력 구조 고도화, 또 인식 개선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촉진 효과를 거둬서 결과적으로는 국민 경제와 이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하고 또 인력을 원활히 수급하기 위해서 인력 채용 연계 사업을 비롯해서 고용장려금 지급 또 구인활동 지원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직접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농산물 생산비가 폭등하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무엇보다 인건비 폭등은 농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남해군의 마늘재배 영농지원단 사례를 전국 농촌 현장에 확대 적용하는 일부터 이 반농업 기계화 촉진 문제, 더불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같은 맥락의 이 농촌 인력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 등이 종합적으로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요가 전문가 원정혜입니다. 바른 복식 호흡은 심폐순환,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가부좌를 하거나 혹은 의자에 앉아서 또는 눕거나 서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머리와 골반을 세로로 일직선이 되게 한 상태에서 등을 바로 세우고 혀를 입천장에 붙입니다.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숨을 마실 때는 코에서 출발해서 목, 가슴, 복부까지 들어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복부에서 가슴, 그리고 목과 코로 이어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내쉽니다. 한 세트에 10번 이상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안정감과 집중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면서 벚꽃 좀 보셨습니까? 약간 어두워가지고 자세히 못 봤어요. 너무 일찍 오셨네요. 지금은 좀 환해진 것 같은데. 네. 자, 오늘은 어느 숲으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전남 구례 화엄사와 거기서 이어진 화엄사 둘레길은 어머니의 길입니다. 네. 화엄산 홍매화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 매화로 유명한 곳은 그 10만 그루의 매화가 피어나는 전남 광양 매화마을입니다. 그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그 자전거 여행에 나오는 매화는 피어서 군집을 이룬다. 꽃핀 매화숲은 구름처럼 보인다를 연결지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봄만 되면 사람들이 설레면서 찾는 화엄사 홍매화는 한 그루입니다. 이야, 광양은 10만 그루인데 구례 화엄산은 단 한 그루. 네. 그걸 보기 위해서 가셨다는 건데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네, 그 붉디 붉은 꽃잎의 색깔입니다. 그 가까이서 마주하고 있으니 그 마치 검붉은 피가 내게로 밀려오는 듯한 그 강렬한 기운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잠시 숨이 멎을 것 같았는데요. 예. 그곳 안내판을 보면은 조선 숙종 때 개파 선사께서 장육전이 있던 자리에 각 황전을 중건하고 기념하기 위해 홍매화를 심었다. 홍매화의 붉은 꽃빛은 시주할 돈이 없어 애태우며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 공양한 노파의 마음이런가, 환생한 공주의 마음이런가, 언제나 위태로운 왕자를 보며 애태운 숙빈 최씨의 마음이런가. 홍매화는 그들의 피 끓고 애타는 마음의 빛깔처럼 붉고 붉었다.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요. 네. 그 숙종째 심었다고 하니 나무 나이는 300에서 400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높이 5m, 넓이 4m 정도 되는 이 나무가 잘 알려진 거는 그 사진에 담긴 홍매화가 너무 고혹적이어서 그 모습을 직접 보려고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강렬한 인상을 주는 홍매화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얘기만 하면 좀 서운해할 양대라든가 3대, 4대 이런 매화도들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우리나라 4대 매화가 있는데요. 강릉 오족헌 율곡매, 구례 화엄사 매화, 장성 백양사 고불매, 순첨 서남사 서남매입니다. 네. 이를 소개한 자료를 보면요. 매화는 매난 국죽 중 맨 앞자리를 차지할 만큼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까이 한 꽃으로 시서화 등에도 빠짐없이 등장해왔다. 2007년 문화재청은 오랜 세월 우리 생활 문화와 함께해온 매화 4곳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요. 네. 율곡매는 신사임당과 율곡이 관련된 나무이고
구례 화엄사의 작은 함자인 길상암 앞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매화는 인위적으로 가꾸지 않은 자연 상태의 매화이고요. 고불매는 고불 총림의 기품을 닮았다여 고불매라 부르는 홍매화이고요. 서남매는 20여 구리의 매화가 조화롭게 활짝 피며 서남사를 온통 꽃으로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대 매화 가운데 화엄사 매화가 홍매화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 홍매화는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 천연기념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나무군요. 네. 그래서 화엄사 매화는 홍매화가 있는 곳에서 지리산 노고단 쪽으로, 그러니까 어머니의 길을 따라 조금만 더 들어가면 있는데요. 네. 450년의 나이로 추정하는 이 매화 안내판을 보면은요, 이 매화는 속칭 들매화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이나 동물들이 먹고 버린 씨앗이 싹이 터서 자란 나무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이런 들매화는 계량종 매화보다 꽃이 작고 듬성듬성 피지만 단아한 기품과 짙은 향기는 계량종 매화가 따라오지 못한다. 토종 매화 연구의 학술적 가치도 크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본 들매화도 안내판 내용과 다르지 않았고요. 홍매화가 들매화와 그리 먼 거리에 있는 건 아닌 듯한데 홍매화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들매화는 조금 한적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홍매화가 인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4대 매화 천연기념물보다 홍매화 쪽에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건데 네. 확실히 그건 색깔 때문일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색깔 때문인데요. 그리고 여느 나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 회색 나무 껍질과 가지를 뒤덮은 마치 붉은 듯한 붉은 매화를 보면서 다가오는 그 어떤 미묘한 감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빨강의 문화사라는 책을 보면요. 빨강은 역사적으로 인류가 가장 아끼고 애용한 그 색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전 세계의 80%의 국기에 빨간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태극기도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빨강은 때로는 그 삶과 죽음을, 때로는 열정과 빛을, 때로는 순환과 어둠을 의미하는 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빨강은 흑과 백의 사이에 놓인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모든 색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는 모순적인 빨강이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고요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기 때문에 그 자연의 색인 홍매화를 찾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찍어오신 사진 지금 보이는데 대단하네요. 야. 이 자연의 빨강이 이렇게 진짜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그 들매화, 천연기념물 매화는 색이 어떤 색인가요? 예, 들매화는 그 하얀색입니다. 토종 매화. 네, 토종 매화. 그래서 매화는 색깔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부르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매화는 매실나무의 꽃을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 매화를 치면 검색이 안 됩니다. 매실나무라고 치면 기본 매실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의 학명이 푸르누스 무메입니다. 매실나무의 표준이 되는 이 나무는 꽃잎이 진달래와 비슷하게 연한 분홍색을 띠는데요. 키가 4에서 6m가 되고요. 예. 다음으로 하얀 꽃이 피는 흰 매실나무가 있는데요. 푸르누스 무메의 흰색을 뜻하는 알바가 붙고요. 그러니까 하얀 꽃이 피어 있는 매화는 흰 매실나무가 되고요. 홍매화는 붉은 천마리의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니 치도리가 붙는데요. 일본에서 개량된 품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매화가 있는데요. 꽃잎은 희지만 꽃받침이 녹색을 띄어서 전체적으로 초록빛이 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매화는 꽃받침이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초록의 꽃받침이 있으면 청매화라고 봐야겠네요. 네. 사군자의 첫 번째 매화, 눈 속을 또 뚫고 나오는 우리 선비들이 좋아했던 꽃인데 품종이 상당히 다양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 매화를 연구하셨다는 안형재 한국매화연구원장의 연구에 따르면요.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10종의 매화가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은 몇 종이나 자라는지 알고 싶어 8년여에 걸쳐 전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끝에 194개 품종이 생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도 더 좋은 매실을 얻기 위해서 또 보기에 더 좋은 매화를 얻기 위해서 많은 품종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은 그럼 우리 4대 매화 다 보고 오셨나요? 실물을 못 본 매화는 백양사 고불매입니다. 예. 율곡매와 서남매는 보았는데요.
그 화엄사 홍매화처럼 만개한 순간에는 가보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것도 쉽지 않겠네요.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순례하듯이 꽃이 활짝 필 때 가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그래도 한 곳에서 두 그루의 아름다운 매화를 본 것에 만족을 했고요. 오래전 노고단을 올라간 느낌을 살려 조금 산책을 했는데요. 잘 다져진 어머니의 길 돌틈에서 자기를 봐달라는 듯이 키 작은 예쁜 현호색이 피어 있어 현호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야생화인 모양이죠. 특별히 눈에 띈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먼저 그곳이 어머니의 길이라고 부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예. 화엄사를 창건한 영기조사가 어머니를 모시고 화엄사에서 왕복 5km 구간인 영기항까지 오르던 옛길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지리산을 또 어머니의 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네. 역시 지리산답게 넓은 계곡에 물이 세차게 흘렀고요. 키 크고 오래된 나무들이 약간 어두운 분위기를 내고 있었는데 잠시 멈춘 발 아래의 현호색이 홍매화를 본 것처럼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하늘을 본 듯한 색감 때문이었습니다. 야, 땅에서 만난 하늘색. 이름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 현호색과 여러 해살이 풀인 현호색은 한자인데요. 거물현에 드리워질 호 찾을색입니다. 거물현자는 하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한자를 풀면은 하늘빛이 드리워진 색을 찾았다. 이렇게 되고요. 네. 또 다른 유래로는 검은색의 뿌리를 가졌으며 매듭 모양으로 새싹이 돋는 북쪽 지방의 식물이라는 뜻,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 덩이 줄기는 지름 1cm 정도이고 여기서 나온 줄기는 20cm 정도 자라는 현호색도 잎 모양에 따라 색깔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3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요. 이른 봄 다른 꽃보다 앞서서 피고 일찍 시들어버리는 현호색은 꽃의 모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양귀잎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자꾸 일찍 피어서 사람의 관심을 그리 끌지 못하지만 손가락 2마디쯤 길이로 옆으로 길게 뻗은 보랏빛 꽃은 한쪽 끝이 벌어진 입술처럼 위아래로 갈라져 벌어지고요. 진짜 입술인 양 꽃잎 2장 모두 가운데가 약간 펴 있습니다. 이 꽃이 약간 들리면서 반대쪽 끝으로 가면 아까와는 대조적으로 뭉툭하게 오므라져 있습니다. 네, 지금 직접 찍어오신 사진 유튜브 창에 올라와 있는데요. 색깔도 아름답고 모양도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모든 현호색의 속명은 코리달리스인데요. 이는 그리스어 종달새에서 기인을 했고요. 긴 거가 딸린 꽃의 형태에서 연상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 모양이 종달새의 머리깃과 닮았다는 거고요. 또 거는 꿀 주머니를 말하는데 이 현호색은 독성이 있어 한의사의 손에서는 약이 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마구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네. 그 고개를 들어서는 홍매화 그 붉은 빛깔 보고 오셨고 또 반대로 바닥을 보면서 가시다가 하늘 색깔을 만나셨네요. 네. 현호색을 만나셨네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4대 매화가 천연기념물이 되는데 힘을 쓰신 분이 안영재 한국매화연구원장이신데요. 매화가 좋은 점에 대해서 태계 이황은 매환 불매향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이 말은 매화는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절이를 지닌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분의 마음과 똑같이 안 원장님도 매화를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빨강의 문화사를 또 보면요. 빨강은 의미심장한 자연의 신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요. 빨강에서 보는 느낌은 시대와 문화와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이는 하늘빛을 띤 현호색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그래도 꽃을 가까이 하면 분명 좋은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거기서 해봤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고요? 네, 인수위 관계자는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이 취임 즉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는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360억 원의 예비비 지출 승인이 이뤄진 만큼 이 대통령 집무실과 위기관리센터를 포함한 주요 시설은 취임 날짜에 맞춰 입주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의 판단입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 일정이 다소 뒤로 밀리면서 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기자실, 이 대변인실, 경호처 등 핵심 시설이 배치될 국방부 본관 1층에서 4층 이사가 다소 뒤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당선인 측은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다른 층에 임시 집무실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정부 조직은 일단은 그대로 두는 모양이죠? 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새 정부의 이 조직 개편 관련해서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현재 정부 조직을 그대로 승계한다라는 건데요. 안철수 위원장은 따라서 조각, 그러니까 이 장관 임명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도 이번 내각 인선 때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172석의 민주당을 설득해서 정부조직법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정부 조직의 구체적인 그림도 내놓지 못한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문회까지 거치고도 조직 개편 뒤에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을 들여다봤는데 10년간 2배 늘었다고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재산이 82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이 중에 예금, 그러니까 현금이 한덕수 후보자 32억 원, 배우자가 19억여 원 등 모두 51억 5천여만 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총리 후보자 임명 전 마지막으로 공직에 있던 지난 2012년 이 주미대사 시절에 25억 원대의 예금을 신고한 바 있는데요. 10년 사이에 2배, 그러니까 26억이 늘었습니다. 이 중 2017년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는 등 19억 7천여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동산으로는 서울 종로구에 550제곱미터 규모의 3층짜리 단독주택 한 채가 있었고요. 또 배우자 명의로 인천 남동구 운현동 일대에 5,100제곱미터 규모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독주택은 100억 원의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서 이것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한편 한덕수 후보자가 통상 관련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던 시절 외국계 기업에 고액의 월세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돈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덕수 후보자는 부동산이 알아서 했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애초에 부동산에 월세를 내놓았을 때 집 가까이 있는 종로가 아니라 외국계 회사 임원들이 많이 거주 중이었던 용산구 유엔빌리지 일대 부동산에 내놨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구형을 받았네요. 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유시민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고요. 이듬해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한동훈 검사장에게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이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노무현재단의 금융정보를 국민은행으로부터 제공받았고 검찰은 이를 6개월 유예 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새로운 물결과 합당을 선언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 물결이 어제 합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양당은 18일 이전까지 당대당으로 합치고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또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약속했던 정치개혁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이 민주당 내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가 어제 마감된 만큼 이 새로운 물결 출마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도 둘 예정입니다. 네. 자,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했죠. 네, 이 고려대는 어제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의 고려대 입학을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고려대는 대법원 판결문과 학교생활 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이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입학 취소가 된 것은 이미 한 달도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고려대는 지난 2월 22일 이 같은 결정을 이미 내렸다고 하고요. 조모 씨에게 지난 3월 2일 통보 절차까지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대선 전에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건데요. 한 달 정도 발표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부산대 대학본부도 이 조모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입학 취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만 4,820명입니다. 전날보다 6만여 명 정도가 줄었고요. 또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와 비교하면 9만 5천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오늘은 20만 명대 초반의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1,116명으로 엿새째 1,100명대를 이어갔고요. 사망자는 348명으로 300명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학생들이 곧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요즘 중고등학생 확진자가 일주일에 10만 명 넘게 나오다 보니까 이 코로나에 걸린 학생들도 시험을 보게 해달라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교육부가 확진자 시험 운영 계획을 마련한다면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교육부로 공을 넘겼고요. 교육부는 오늘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조만간 대면 시험 허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 역사에서 숨진 사고가 일어났죠? 네, 어제는 서울 지하철역 9호선 양천 향교역 역사 안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올라가려다 추락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휠체어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그 에스컬레이터 진입을 막는 차단봉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측은 이 차단봉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